자, 오늘 주제 3번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 시기 때 중요한 테마가 세 가지라 했어요. 첫 번째가 정부 수립, 두 번째가 토지개혁, 세 번째가 친일파 청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중에 이제 정부 수립 이제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유엔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일단 하자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지역이 남한이었고 그 남한에서만 선거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50 총선거입니다. 이것이 50 총선거가 되고요. 김구의 한국독립당, 김규식 등 민족 진영들이 남북의 단독 선거를 비판하면서 불참하게 되고요. 자위 세력들도 당연히 선거 반대 투쟁하면서 불참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소속이 상당히 많이 당선되고, 그리고 이승만 세력이 상당히 많이 당선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제헌헌법 볼게요. 제헌헌법. 제헌헌법은 제헌 국회의원들이 만든 건데요. 48년 7월 17일 날 제헌헌법이 발표가 됩니다. 상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고요. 간선제입니다. 자, 간선제와 직선제가 있는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간선제는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뽑지 않으면 간선제예요. 국민이 직접 뽑으면 직선제예요. 요거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계속 간선제다 직선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민주공화 체제를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공화제를 하겠다고 합의를 본 건 3.1운동 이후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공화국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봤죠. 그 다음 친일파 처단하고요. 토지개혁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국민경제체제 위주의 지하자원과 주요 산업시험은 공유화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사회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6.25 전쟁 이후에는 상당히 퇴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그리고 정부 수립으로 가면요. 제헌국회에서 간선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이승만을 뽑고요. 부통령으로는 이시영을 뽑는데, 요 이시영 선생님은 누구시냐면 이회령 형제 6형제 중에 막내세요. 그러니까 육형제가 그 부자인 육형제가 만주에서 그 고생을 하고 동생만 살아남아서 내려와서 선출이 된 거죠. 이승만은 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되고요.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 아래 선거가 실시된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 그러니까 유엔 총회니까 유엔이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북한은 뭡니까? 현재도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보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돼 있어요. 그럼 북한도 우리 영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은 뭐예요? 불법단체입니다.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불법단체예요. 그럼 이런 사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로 위원장으로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을 뽑고요. 이 김두봉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 독립동맹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로 토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입니다. 그 다음에 남녀 평등권, 주요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노동법령 등을 공포합니다. 5전부입니다. 5전부, 3전부 아니에요. 5전부 이상의 초과 토지를 몰수하여 소장농, 토지가 적은 농민에 분배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조선인민위원회에서는 47년이요. 임시헌법 초안을 47년에 이미 만듭니다. 우리 헌법이 48년 7월 17일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조선인민군 창설까지가 48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협상이 48년 4월이에요. 남북협상이 48년 4월인 걸 생각을 하면 당시 남북협상이 48년 4월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미 48년 4월 전에 북한은 어느 정도의 건국 단계를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거죠. 이제 정부 수립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48년 4월에 과연 진심으로 북한이
남북협상에 임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북한 정권의 탄생을 보면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가 48년 8월이고요. 여기서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수성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했으나 남한이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9월 9일날 수립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중요한 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여운형 쌤이 세웠던 조선인민공화국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분단이 이제 남북에 끼친 영향은 뭐냐? 첫 번째 이제 여순 순천 사건인데요. 여순 순천 11구 사건인데, 요건 제주도 4.3 진압 과정과도 좀 연관이 있어요. 제주도가 당시에 전라도 제주군이었기 때문에 전라도에 제주 출신의 군인들이 많았던 것도 있고요. 또한 전라도 군대였던 여순 순천에 있는 군대를 보고 제주도의 4.3을 진압하러 가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독정부 수립의 반대와 또 좌익 세력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 반발로 여순 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무장 봉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부 군인들이 지리산을 거점으로 저항을 계속하죠. 이걸 우리가 빠이치산이라고 그래요. 빠이치산. 그러니까 소수의 게릴라들이 작전하는 걸 우리가 빠이치산 작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은 방공체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해서 뭐라 해야 될까, 자기 반대파를 이제 공산주의자다, 좌익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법안을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그전에 이제 좌익이었던 사람들이 우익으로 넘어가서 좌익은 나쁜 거다, 우리가 좌익을 해봤는데 안 좋았다, 우익은 좋은 거야, 자, 그 자유민주주의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찬양하게 만들고 는 단체인데요. 이 좌익 세력들이 실제로 좀 할당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향 의사가 없는데도 할당된 부분 때문에 그냥 도장만 찍으라 해서 도장을 찍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6.25 전쟁 중에 이제 국민보도혁명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해요.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독재 권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반대 세력을 공산주의 좌익으로 몰아서 독재 권력을 강화하게 되는 거고요. 한반도도 긴장 관계가 굉장히 고조가 돼요. 비록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는 하지만 이승만이하고 김일성이 무력 통일을 주장을 하면서 서로 부정하고 38도선 일대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전선에서의 충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다 해요. 그런 만큼 자주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제 3번 할게요.